자, 그리고 이게 또 최근에 공개된 조성은 씨의 집인데요. 얼핏 지금 보더라도 엄청나게 집이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천장에 달려있는 저 램프인데 놀랍게도 저 램프가 한예슬 램프라고 불리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화천대유 논란이 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박지원 국정원장과 그리고 조성은 씨입니다. 화천대유 사건이 논란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미디어의 관심은 박지원 씨에게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은 국정원이 무슨 댓글을 달았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한 것인데 댓글을 달았다는 것만으로도 구속을 시켰던 사람들이 정작 지금 사실상 직접적으로 정치 개입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충격을 줬던 것은 박지원 씨의 문제뿐만 아니라 박지원 씨와 조성은 씨 두 사람 사이의 사생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논란이 됐었죠.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하기 전에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거예요. 현재 지금 롯데호텔에서 만났다라고 조성은 씨의 게시물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박지원 원장도 인정을 했죠. 조성은 씨와 자주 만나는 사이다, 연락도 자주 하는 사이인데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화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저 얘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조성은 씨와 박지원 씨의 지금까지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틀림없이 저는 조성은 씨가 이거를 제보하기 전에 박지원 씨와 논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은 씨의 페이스북 글을 한번 볼까요? 늘 불쑥 찾아오는 반가운 전화는 늘 설레게 한다. 오랫동안 목소리조차 듣지 못한 분이 전화로 불쑥 안부를 물어주니까 너무 반가웠다. 댓글에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박지원 씨가 그게 나야. 그리고 또 뭔 얘기가 있습니까? 밤사이 대표님과 통화하는 와중에 남자친구를 여쭈시길래 담담하게 연말마다 현충원에 간다. 방송 챙긴다고 대표님과 떡국 먹어서 그런지 여전히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정치 개입이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가지고 박지원이 됐건 조성은이 됐건 사생활이다, 간섭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애둘러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조성은 씨도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조성은 씨는 2020년도에 용산의 고급주택에 입주했는데요. 매매가만 하더라도 30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고급 외제차까지도 몰고 다녔습니다. 조성은 씨 본인 스스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탄다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직원 2명에 대한 임금까지 체불이 돼가지고 검찰에 넘겨줬던 사람이 능력이 된다,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성은 씨에 대해 가지고 수많은 얘기가 나왔죠. 조성은이라고 하는 애가 도대체 뭐 하는 애냐, 얘가 도대체 뭘 하는 애길래 저렇게 직원들에 대한 임금까지도 체불이 되는데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3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집에 입주할 수가 있냐, 이 사람 정체가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조성은 씨가 여기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7천만 원 대출받았던 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조성은 씨가 저렇게 대출을 받았던 날짜가 2015년도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까지 아직까지도 저 대출금이 상환이 안 됐다는 거예요. 대출금이 상환이 안 됐다, 국가기관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성은 씨의 재산을 빼앗아 와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가압류를 하려고 조성은 씨의 자산을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상환할 만한 자산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출금을 갚을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가압류를 하려고 조성은 씨의 자산을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상환할 만한 자산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출금을 갚을 만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저는 조성은 씨에 대해서 가장 의문인 게 바로 저겁니다. 국가기관이 지금 확인해 준 거 아닙니까? 국가기관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갚지 않으니까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 거냐,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상환할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2019년도에 자본금 9억 5천만 원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고 2020년도에는 매매가 30억짜리 집에 입주를 할 수가 있고 2021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외제차를 몰고 다닐 수 있냐, 이게 이제 의문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의 돈, 사실상 그게 세금 아닙니까? 세금도 똑바로 못 갚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자, 그리고 이게 또 최근에 공개된 조성은 씨의 집인데요. 얼핏 지금 보더라도 엄청나게 집이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천장에 달려있는 저 램프인데 놀랍게도 저 램프
램프가 한예슬 램프라고 불리는 겁니다. 베르판이라고 하는 조명인데 저 조명 한 구당 놀랍게도 가격이 5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제 주변에도 돈 많이 벌으신 분들 꽤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 램프를 500만원짜리 쓴다라는 사람은 평생 제가 처음 봤습니다. 살다가 저런 램프 쓰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처음은 아니네. 한예슬 씨가 쓴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 7천만원 뿐만 아니라 1억 원도 갚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조성은 씨가 2015년도 4월 달에 팔금황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거기에다가 중소벤처기업부가 1억 원을 대출해 준 겁니다. 이로써 조성은 씨가 국가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이 1억 7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1억 7천만 원을 갚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 돈이 뭔데? 세금인데. 저는 더 궁금해지는 것이 뭐냐면 2015년도에 저렇게 1억 원을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이후에도 7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 7천만 원을 못 갖고 있는 사람이 국가기관이 지금 상환을 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다라 그래가지고 돈을 지금 뺏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무슨 돈으로 2019년도에 회사를 만들고 무슨 돈으로 이런 집에 입주를 할 수 있었고 무슨 돈으로 이런 차를 몰 수가 있었냐? 이게 이제 의문인 거죠. 그 의문에 대한 첫 번째 답으로 제시가 되는 게 바로 박지원입니다. 하필이면은 조성은 씨가 리스를 했던 그 회사가 박지원 씨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논란이 커지니까 조성은 씨가 마세라티를 리스해준 그 대표가 윤석열 캠프에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투자 유치를 해오는 등의 조건으로 A사 지분 20%를 받고 마세라티 리스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정말로 조성은 씨가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 유치를 해온다면 누가 조성은 씨를 영입을 안 하겠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몇 억 돈을 주서라도 마세라티가 됐건 뭐 벤츠가 됐건 뭐라도 줬든지 간에 조성은 씨를 영입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는 등의 조건으로 A사 지분 20%를 받고 마세라티 리스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정말로 조성은 씨가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 유치를 해온다면 누가 조성은 씨를 영입을 안 하겠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몇 억 돈을 주서라도 마세라티가 됐건 뭐 벤츠가 됐건 뭐라도 줬든지 간에 조성은 씨를 영입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정상적인 기업으로부터 유치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자금 등을 유치해오겠다 이런 취지라는 거예요. 저거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 자금 사실상 세금입니다. 세금 200억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기 계약서를 체결한다.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대통령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믿기지가 않는데 실제로 계약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책 자금 유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본에 나오는 얘기가 나랏돈 유치를 조건으로 불법 브로커 활동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정작 그런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실제로는 한 푼도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리스 차량만 받아가가지고 사기를 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입가경 아닙니까? 조성은 씨는 양파 같은 여자입니다. 까면 갈수록 새로운 게 계속해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번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조성은 씨가 국정원에 CCTV 납품을 제안했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뭔 내용인지를 보니까 지난 7월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CCTV 회사의 대표 김모 씨를 조성은 씨가 1시간 반 동안 면담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회사 대표가 납품할 만한 지방자치단체를 소개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더니 조성은 씨가 바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금이 필요하면 알선해줄 수 있고 무선 CCTV를 국정원 같은 데 설치하면 좋겠는데 알아봐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조성은 씨가 저런 얘기를 했던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제보를 하고 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참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재명이 됐거나 조성은 씨가 됐거나 박지원 씨가 됐거나 하나같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 같습니다. 이재명의 화천대유 사건 그것만 하더라도 제가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조성은 씨와 박지원 씨 이분들도 저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으세요. 저를 좀 쉬게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계속해가지고 새로운 논란과 새로운 이슈를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의 결론 조성은 씨, 박지원 씨 제발 좀 저를 쉬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최근에 문재인이가 참석했던 정부 행사에 등장한 풍력 발전기가 실은 모형 발전기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정부가 참석한 행사쇼의 뒷배경으로 풍력 발전기가 여러 개 돌아가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은 홍보를 위해 가지고 만든 모형 발전기, 즉 가짜 발전기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이 들통나 버린 겁니다. 자, 믿기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확실한 팩트입니다. 이미 정부 행사에 등장했던 이 풍력 발전기들이 예산 3억을 들여가지고 만든 모형에 불과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사건의 뒷배경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최근 문정부가 소위 친환경 발전이다, 탈원전이다 해가지고 이 전남 신안에다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를 무려 48조 원을 넘게 투자해가지고 만든다라는 이 뉴스 기사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그때 당시에 뭐라고 홍보를 했냐면은 원전 8기랑 맞먹는다고 홍보를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전기 발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알겠지만 저 말은 명백한 헛소리입니다. 아마 절대로 1년 평균을 내봤을 때 원전 한두 개의 효율도 절대로 나오기 힘이 들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같은 소위 이 친환경 발전들이라는 것은 날씨와 기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1년 내내 이 날씨라는 거는 변덕스럽기 그지없고 결코 일정하지가 않죠.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같은 시설에 대비했을 때 원자력 발전이 얼마나 효율적이냐면은 일단 수백 배 이상 더 좁은 면적, 수백 배 이상 더 작은 면적에서도 발전이 가능하고 핵 연료봉만 하나 꽂아주면은 항상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전기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가 자랑하는 그런 유지비와 효율성은 이 발전 총량 측면에서 도저히 이런 친환경 발전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팩트예요. 자, 쉽게 말해가지고 저 해상풍력단지는 어떤 것이냐, 48조 저 신안 해상풍력에 들어가는 48조 원의 투자는 사실 국민들의 세금을 전부 다 하수구에 쏟아붓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나중에 전부 다 저거 거대한 정부 재정 적자로 국가와 국민 여러분들에게 몇 년 안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될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길게 했느냐면은 아무튼 문정부에서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 비효율적인 친환경 발전들, 풍력 발전 같은 것들을 좋은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등한시하면서 무시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터져나온 이 모형 발전기 사건도 바로 이런 풍력 발전, 대규모 풍력 발전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쇼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정부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단순히 보여주기 식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뒷배경 연출을 한번 넣기 위해서 모형 발전기를 따로 설치하는 데만 무려 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국힘당 의원실에서 밝힌 한 자료에 따르면은 전남도에서는 지난 2월에 상생 일자리 협약이라는 걸 만든다라는 명분으로 풍력 발전기 모형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사업을 추진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 도급업체와 조용히 수의 계약을 맺었다라고 해요. 결국 이 모형에 불과한 가짜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얼마냐 밝혀진 것만 2억 9,66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3억 원 가까이 들어간 거죠. 참고로 보통 국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계약은 경쟁, 공개 계약 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의 계약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관장이나 시장 등 권력자가 상대 사업체를 임의로 직권으로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이미 이 입찰 계약 방식에서 굉장히 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공개 경쟁하고 다른 겁니다. 수의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큰 논란이 되자 전남도 측에서는 이번 사업의 기획 및 제작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자, 해상풍력 사업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실적인 모형으로 제작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던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풍력 발전, 대규모 풍력 발전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쇼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정부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단순히 보여주기식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뒷배경 연출을 한번 넣기 위해서 모형 발전기를 따로 설치하는 데만 무려 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국힘당 의원실에서 밝힌 한 자료에 따르면은 전남도에서는 지난 2월에 상생 일자리 협약이라는 걸 만든다라는 명분으로 풍력 발전기 모형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사업을 추진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 도급업체와 조용히 수의 계약을 맺었다라고 해요. 결국 이 모형에 불과한 가짜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얼마냐? 밝혀진 것만 2억 9,66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3억 원 가까이 들어간 거죠. 참고로 보통 국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계약은 경쟁, 공개 계약 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의 계약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관장이나 시장 등 권력자가 상대 사업체를 임의로 직권으로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이미 이 입찰 계약 방식에서 굉장히 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공개 경쟁하고 다른 겁니다. 수의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큰 논란이 되자 전남도 측에서는 이번 사업의 기획 및 제작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자, 해상풍력 사업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실적인 모형으로 제작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던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고지고대로 납득하기가 힘들죠. 홍보 효과를 위해 가지고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을 제작하는 데만 3억 원이 넘는 돈을 쓴다. 좀 납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때문에 현재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냐면은 세계 최초로 전기를 쓰면서 돌아가는 발전기라고 발전기마저 지금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라고 비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전 세계 통틀어도 전기를 쓰면서 돌아가는 이런 가짜 발전기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이 3억 원짜리 모형 발전기들로 저렇게 뒷배경에다가 뉴스에 한번 사진 한번 실으려고 이렇게 수십 개를 설치해가지고 도배를 해놨다라는 것이죠. 자, 더군다나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더욱더 웃긴 것들이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참석했던 위 정부의 행사 당시 임자대교 일대의 바람은 초속 2m에서 3m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상적으로 풍력 발전기가 회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초속 4m 정도의 바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즉 다시 말해가지고 전날 각 언론사 앞에서 뒷배경으로 열심히 돌아가고 있었던 저런 풍력 발전기의 프로펠러들은 결국 전기를 소모해가면서 발전기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발전차를 2대나 동원하고 저 쇼를 위해서 업체들 결국 전기를 소모해가면서 발전기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발전차를 2대나 동원하고 저 쇼를 위해서 업체들로부터 대용량 배터리까지 대여하는 데 들어가는 당일 예산만 얼마였느냐? 무려 3천만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자, 정부 쇼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세금이 뭉텅이로 낭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 위 사례에서 보듯이 풍력 발전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더라도 그 힘이 약하면 발전은커녕 프로펠러의 날이 회전조차 안 되는, 다시 말해가지고 이 풍력 발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허울만 좋은 애물단지에 불과한 사업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이 뉴스를 보시면은 굉장히 무더웠던 올해 7월 여름, 한여름 당시에 국가적인 대정전의 위기가 다가오자 결국 믿을 거는 원자력 발전소뿐이었다라는 뉴스 기사가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평소 그토록 탈원전을 주장하던 문정부도 막상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 블랙아웃 현상이 한여름에 눈앞에까지 다가오자 예비 전력률이 위험 수위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죠. 이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인 블랙아웃 현상이 눈앞에 다가오자 결국 이것들도 믿을 거는 뭐다?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를 풀 가동하는 것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도시나 산업단지에 전력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바로 전기의 생산과 공급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같은 소위 이 친환경 발전이라는 것들은 날씨와 기후에 지대한 영향력을 받고 1년에 4번이나 변화되는 우리나라 계절이나 특히 구름, 미세먼지, 안개, 비 오는 날씨 등 여러 가지 부대 조건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발전량조차 제각각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거는 도저히 국가의 주요 발전 사업으로는 쓸래야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력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부디 시청자분들께서는 현명하고 균형 잡힌 배경 지식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나쁜 사람들에게 절대로 두 번 다시 선동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